안녕하세요, 김은혜의 축구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리버풀과 첼시 경기입니다. 안필드에서 만난 이 두 팀은 최근 흐름도 좋지 않은 편이었고, 순위만 봐도 올 시즌 이 두 팀은 부상과 이외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두 팀입니다. 그래도 두 팀은 어느 정도 기회를 창출하고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10개 이상의 슈팅을 만들었지만 득점이 없었던 점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득점하지 못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슈팅 기회를 양팀이 30개 가까이 가져갈 정도로 슈팅 과정은 양팀이 치열하게 많이 만든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첼시가 리버풀의 존 프레싱을 풀어낸 방식을 짚어보고, 첼시의 수비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첼시는 3-4-2-1 형태로 나오고 리버풀은 4-3-3으로 나왔습니다. 원정팀인 첼시 먼저 후방 빌드업 상황부터 살펴보면, 첼시는 얼핏 명단만 보면 4-3-3 같아 보이지만 바디아 실과 실바 그리고 찰로바로 이루어진 백스리를 구축했는데요. 지에시가 우측면 윙백으로 나오고 폴과 조르지뉴가 투볼란치로 나오고 그 앞에 마운트와 갤러거가 위치하는 3-4-2-1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위치했을 때 리버풀은 4-3-3 수비 형태로 위치했는데요. 리버풀의 수비의 의도는 명확했는데 4-3-3으로 위치하고 첼시의 센터백들을 1대1로 견제하는 목적이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는 첼시 3선의 공간을 좁히면서 뒤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1대1로 견제하면서 타이트하게 압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라인이 볼 투입이 되길 기다렸다가 공간을 좁게 만들면서 실수를 유발하려는 것인데, 여기서 조르지뉴는 상황을 영리하게 잘 활용했습니다. 보통 조르지뉴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지배적이지만 실제로 후방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조르지뉴는 굉장히 영리한 선수입니다. 조르지뉴는 지속적으로 본인과 홀이 같이 견제당하는 상황을 경기 초반부터 파악하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수비 라인에서 2선으로 마운트와 갤러거가 위치한 이 양쪽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볼이 투입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첼시는 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리버풀이 4-3-3 형태로 위치할 때 중앙 쪽을 타이트하게 좁히면 윙어와 풀백 사이 공간이 비교적 다른 공간에 비해 넓게 형성되는데, 마운트는 주로 이런 공간으로 볼을 투입해주는 것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다만 첼시가 다음 앞 공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공간은 중요한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패스를 줄 때 발밑으로 정확하게 주기보다 넓은 공간인 만큼 윙백이 앞 공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볼을 잡는 패스가 필요했습니다. 또 첼시가 이 공간을 활용했던 방법은 기본적으로 리버풀이 중앙을 타이트하게 두었기 때문에 가운데 위치하는 실바가 사이드로 줄 수 있는 루트로 형성됐지만, 스토퍼에게 주고 지에시나 쿠쿠렐라가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리버풀의 풀백들을 끌어당기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리버풀의 커버해야 할 사이드 공간은 3선이 횡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커버하기도 해야 하지만, 첫 번째로 조르지뉴와 홀을 견제하는 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풀백들이 견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첼시 윙백이 내려갈수록 리버풀의 풀백이 반템포라도 늦게 대응하면 수비하는 게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로 집중해볼 포인트는 스토퍼가 볼을 잡고 윙백이 풀백을 나오도록 유도했을 때 미드필더가 종방향으로 침투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특히 갤러거가 아주 훌륭하게 잘 보여줬는데, 갤러거가 이런 상황에서 대각선으로 빠지게 되면 리버풀의 미드필더는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침투하는 갤러거를 쫓아가면 윙백을 통해 3선 공간을 첼시가 쉽게 오픈해서 숫자를 더 살리면서 갈 수 있게 되고, 침투하는 갤러거를 통해 전진하게 되면 센터백에 커버하겠지만 기존에 구성된 수비 라인에서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베르츠가 침투하기 좋은 공간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백들이 커버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오프 더 볼 주력을 통해 템포를 올리면서 침투하면 수비하는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이 지에시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 풀백을 끌어당기면 지에시 특유의 왼발로 찔러주는 패스로 하베르츠를 향해 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갤러거가 침투하는 공간으로 찔러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잘 맞다는 것도 보였던 한 장면이 이런 장면인데, 갤러거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대각선으로 빠지거나 종방향으로 빠지면서 미드필더가 끌려 나오다가 결국 고메즈가 끌려 나오는 장면인데요. 갤러거가 이렇게 나오고 지에시가 하베르츠가 들어가는 사이 공간으로 찔러줄 수 있도록 갤러거가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에 결정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기가 막히게 이해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는 조르지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엘리엇이 찰로바에게 붙고 로버트슨이 흐름상 애매한 타이밍에 압박이 들어왔는데, 이후 조르지뉴는
달라는 제스처를 보여주는데, 이 상황을 보면 왼발만 사용이 가능한 지혜시는 패스 루트가 잘릴 수 있긴 하지만 지혜시가 먼저 안쪽 시야를 체크해주고 조르지뉴를 봤다면 더 좋은 공간에서 볼 소유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첼시는 리버풀의 존 프레싱을 잘 풀어냈지만 앞으로 마운트와 갤러거가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얼마나 볼을 지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첼시의 수비 상황을 보면 첼시는 4-1-4 수비 형태를 준비했습니다. 원톱으로 위치한 하베르츠는 방을 갈라서 압박해서 한 측면으로 몰기 시작하고 이 선을 루이스 홀과 마운트, 갤러거, 지혜시로 구성했는데요. 홀과 지혜시는 지속적으로 리버풀 풀백들을 견제하는 위치였습니다. 다만 홀은 밀러에게 견제하는 압박 타이밍이 너무 애매했기 때문에 쉽게 앞으로 들어오는데 허용했는데요. 이 앞에서 풀고 밑으로 내려가면 반대로 전환하기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리버풀이 더 쉽게 풀 수 있었던 이유는 하베르츠와 마운트는 툭툭처럼 위치하고 리버풀의 수비 라인을 압박하거나 한 명이 센터백, 한 명이 코어를 견제하는 수비 포지셔닝을 잡아야 하는데요. 하베르츠가 알리송을 압박하게 되었을 때 옆으로 볼을 보내면 마운트가 센터백에게 붙고 홀이 대각선에 가는 이 타이밍에 갤러거도 바스티치를 견제하느라 끌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편 공간은 더 쉽게 오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갤러거가 끌려 나오게 하기보다 하베르츠와 마운트 사이에 스위칭되는 움직임을 통해 빌드업 코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죠. 또 지혜시도 로버트슨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좁혀가는 티아고를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면 반대편의 수적으로 위험해질 가능성이 농후해지기 때문에 두 선수의 스위칭 움직임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리버풀은 윙어로 나온 선수들이 대각선으로 내려오고 첼시 풀백을 당기고 사이 공간을 침투하는 방식으로 사이 공간을 공략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패턴 외에도 풀백의 오버래핑으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만큼 풀백의 오버래핑이나 언더래핑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팀은 득점하지 못했던 경기였지만 두 팀의 수싸움은 필드에서는 꽤 치열하기도 했지만 상대한테 공격 기회를 허용한다는 것은 부상이나 체력의 이유를 떠나 수비 간격이나 수비 상황에서의 수싸움은 어땠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